네, 경제의 신을 모시고 그분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저희가 몰래 한꺼풀 열어보고 또 저희도 그런 지식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 마련한 아주 유익한 시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핵융합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요. 요즘 가끔씩 뉴스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꾸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21세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에너지 혁명의 시대가 될 거다. 많은 분들은 인공지능의 시대가 될 겁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인공지능도 두꺼비 좀 내리면 절대 안 움직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먹는 전기가 이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기들을 어떻게 생산하느냐는 다시 이제 에너지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에너지를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걸로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해보자라고 하는데, 사실 풍력도 알고 보면 태양에너지에서 온 바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태양을 뭘 좀 사용해보자라는 것으로 요약은 되는데, 오늘 배울 이 핵융합 발전은 제가 살짝 엿본 것에 따르면 그냥 태양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어 우리가 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되기만 하면 이게 엄청난 어찌 보면 거의 공짜에 가까운 에너지가 주어지는 건데, 거의 가기까지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세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일단 관심과 응원 보내야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가 제가 보기에는 이 분야에서는 3분 정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남용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남은 두 분을 저희가 연락처를 알기가 어려워서 네. 네. 정말 이것만 연구하신다는 게 소속에서 딱 나오는군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저희가 원래 연구소 이름을 최근에 이제 연구원으로 바뀌면서 연구소 이름을 조금 바꿨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핵융합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핵융합으로 최종적으로는 전기를 생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명확히 하자. 그래서 아예 연구원 이름을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저희 최종 목표가 이제 우리는 전기 생산이다.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 예, 맞습니다. 에너지도 알고 연구도 아는데 우리가 핵융합은 잘은 모릅니다. 예. 근데 어디 가서 아는 척 하려면 핵융합 그거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그러니까 태양 같은 거 만드는 거야 그게. 예. 그렇게 알아두면 돼 하고 이제 탁탁 털고 일어나면 저분 좀 뭐 좀 아는 분인갑다 이런 얘기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핵융합이라는 게 결국은 핵을 융합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핵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이제 원자로 다 이루어져 있죠, 이 세상이. 네. 이 원자는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네. 핵은 또 자세히 보면은 양성자, 중성자 두 가지로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가벼운 핵과 뭐 무거운 핵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조금 더 무거운 핵이 되고, 혹은 핵을 쪼개면은 좀 더 가벼운 핵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핵을 융합하거나 분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가벼운 핵 같은 경우에는 핵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질량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한 1.5쯤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소나 헬륨은 합쳐질 때 신기한 놈들. 네. 그렇게 사라진 질량이 다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을 해보자라고 연구를 하는 게 바로 핵융합. 그리고 그 반응이 지금 태양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태양을 비롯해서 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다 밝게 빛나는 이유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핵융합이 근데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려우니까 안 되고 있는 건데 왜 어렵냐라고 하면은 뭐 정말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어요. 핵이라는 게 그냥 뭐 자기들끼리 아무 때나 막 융합을 해버리면 사실은 뭐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다 존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겠죠. 수소는 계속 수소로 남아 있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런 상온에서는 당연히 융합을 거의 하지 않고요. 온도를 좀 많이 높여야지만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온도가 이제 태양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00만 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온도네요. 굉장히 높은 온도죠.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이게 태양은 그나마
이제 좀 압력도 높고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중력에 의해서 강하게 뭉쳐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온도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고. 압력이 높으면 그래도 한 1,500만 도 정도면 일어난다. 그렇죠. 예. 압력이 안 높으면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네. 한 적어도 1억 도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 이 온도를 만들고 또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핵융합이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핵을 융합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야? 에너지. 예, 근데 핵을 융합하려면 뭐가 필요해? 열이 필요해. 그럼 그렇죠. 그 에너지잖아. 그렇죠.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활동에 에너지가 훨씬 많이 필요하네. 이런 그렇죠. 딜레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턱을 넘기기만 하면은 1억 도만 만들면 되는데 어떻게든. 그렇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온 에너지가 다시 1억 도를 높이는 대로 공급이 되는 요 고리만 만들어지면 그렇죠. 시장만 시켜놓으면 계속 열을 가할 건 연쇄 아니고. 반응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이 스타트를 끊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그게 조금 힘든 거죠. 그냥 1억 도 만들면 안 돼요 싶긴 한데 그 1억 도가 불을 떼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쉽진 않아 보입니다. 에너지를 사실은 계속 그래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온도를 1억 도까지 높이는 것도 당연히 어렵지만 진짜로 어려운 건 이렇게 높아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네. 사실은 어려워서 이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에너지가 높고 압력이 높은 상태일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면 당연히 사방으로 다 퍼져 나가려고 할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겠죠. 압력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한 군데 딱 뭉쳐진 상태로 잘 가둬둬야 되는데 네. 이렇게 1억 도까지 올라가는 높은 온도의 물질을 가둬둔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그 현상만 구현이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수소나 헬륨을 넣으면 지들이 핵융합도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 열도 나와서 어차피 1억도 유지하는 건 일도 아니고 이제 사실상 태양처럼 되는 건데 그렇죠. 거의 시작이 어렵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주 공간에 예. 중력으로 다 그냥 뭉쳐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뭐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가둬둘 필요도 없고 저절로 뭉쳐져 갇혀 있는 있죠. 거니까. 중력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핵융합이 원활하게 잘 일어나는 건데 지구상에서는 얘를 뭐 공중에 띄워놓거나 그러게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중에 가장 유력한 게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얘를 공중에 띄워놓을 수 있지 않겠냐. 뭉쳐놓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예.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장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뭐 핵에서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핵이라는 데서 전자를 떼어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전자는 이제 정기적으로 음성을 띠고 있고요. 핵에는 이제 양성자라는 게 정기적으로 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이제 정기적인 성질을 띤 물질이 돼요. 이제 그런 물질을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정기적인 성질을 띤 물질은 자기장을 가해서 얘한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얘가 자기장을 잘 가해서 얘가 도망가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힘을 가하면은 그러면 얘가 이제 벽에 닿지 않도록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공중에 띄워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자기장 구조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가 사실은 핵융합 연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억도 내는 물질은 이미 우리가 찾았는데 주로 이제 가장 핵융합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라는 물질인데 네. 우리가 수소는 다 흔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양성자 하나로만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고 여기에 이제 그 핵에 중성자 하나가 더 붙은 애를 중수소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중성자 2개가 붙으면 삼중수소라고 하는 애들이고 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융합시키는 반응이 그 어려운 핵융합 반응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핵융합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장 구조를 잘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중수소나 삼중수소를 그 안에 잘 넣어줘서 1억 도 이상으로 올려주면은 여기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잘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서 버티면서 계속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까지만 만들어주면은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로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뭐 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자기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네. 이런 뭐 전자나 양성자 같은 애들은 그 자기장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장을 강하게 걸어줄수록 더 강하게 묶여서 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자기장이 이렇게 꼬치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예. 이 꼬치에 플라즈마가 이렇게 꽂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플라즈마라고 하는 건 그 핵에서 전자가 분리돼서 핵하고 전자가 따로따로 놀고 있는 그런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 좀 죽 같은 거예요? 아니면 뭐 딱딱해요? 아니면 뭐 액체예요? 그냥 빛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4의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고체가 가열되면 액체가 되고 또 기체가 되고. 근데 기체를 더 가열하면은 네. 이 기체라는 거는 사실은 핵의 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 원자들이 이제 따로따로 노는 그런 상태인데 네. 이거를 더 가열해주면 이 원자가 또 아예 핵과 전자로 분리가 되면서 핵하고 전자가 따로따로 노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네. 이게 완전히 따로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얘네 자기들끼리도 전기적인 성질을 주고받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뭔가 뭉쳐 있으면서도 따로 도는 아주 예. 묘한 상태군요. 그러니까 죽 같다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요. 네? 죽 같다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게 됩니다. 고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어떤 상태인데 그렇죠. 그렇게 서로 흩어져 있으면 뜨거워요? 일단 온도를 많이 높여야지만 얘네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기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시작하니까 네. 일단 그것 때문에 뜨거워졌을 거고. 그렇죠. 그 녀석들을 이렇게 자기장으로 잘 감싸서 그렇죠. 거기에 있기만 하게 하면 예. 여기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네. 그 자기장 주변으로 얘가 잘 어느 정도 튕겨나가지 않으니까. 묶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처음에 이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렇게 자기장, 그러니까 꼬치에 꽂아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꼬치에서 빠져나가진 않는데 네. 이 꼬치를 쭉 따고 날아서 끝으로 뚝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막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준 겁니다, 꼬치를. 아하. 그러면 지 안에서 돌 테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진주 목걸이 같은 것처럼 이렇게 플라즈마가 꿰어 있는 그런 상태가 나가지 되는 마라. 거예요. 도망가도 어차피 예.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조금 개념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우리가 배우긴 해야 될 텐데. 예. 하여튼 이게 성공하면 예. 그거부터 먼저 여쭤보죠. 예. 핵 융합 발전이라는 게 이제 어떤 원리로 되고 무슨 기술적인 가능성과 한계가 있는지를 배울 텐데 요게 되면 예. 우리가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을 갖다 계속 부어야 되고 그렇죠. 태양광 발전은 뭐 그 자꾸 판을 갖다 놓고 뭐 태양광이 계속 쏘여야 되듯이 저거는 뭐 어떤 원료로 돌아가는 발전소가 되는 겁니까? 성공하면. 여기는 이제 연료가 이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계속 넣어줘야지 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헬륨하고 중성자로 바뀝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 이제 중수소, 삼중수소가 계속해서 헬륨하고 중성자로 바뀌면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계속 나오게 되는 그게 핵융합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수소, 삼중수소라는 연료를 넣어줘야 되는데 네. 저희는 이제 중수소라는 건 사실은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바닷물 속에도 다 있고 뭐 그래요? 정제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는데 바닷물 퍼다 부으면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삼중수소라는 게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자연상에 거의 존재하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또 방사성 물질이고 다루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데 그걸 어디서 구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어려운 점인데 지금 계획은 이 삼중수소를 또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저런 걸 만들어 놓으면 예. 뭘로 만들어요? 그 삼중수소? 삼중수소는 중성자와 리튬을 부딪혀주면은 여기서 삼중수소가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바닷물과 리튬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저거 하려면. 아까 이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반응을 해서 네. 헬륨하고 중성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여기서 나온 중성자를 이용을 해서 네. 또 이제 리튬하고 부딪혀가지고 삼중수소를 만들고 이 삼중수소를 다시 이제 순환시켜서 안에 넣어주면은 이 구조가 완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태양처럼 에너지를 계속 내놓게 된다. 뜨거운 거를. 그렇죠. 뭐 그걸로 물을 끓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죠, 해서 맞습니다. 발전을 하면 된다. 예. 그럼 저게 성공하면 중수소는 바닷물이라니까 바닷물과 예. 리튬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바닷물은 많아도 우리 리튬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아까 질량의 에너지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1기가와트급 발전소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엄청난 양 예를 들어 석탄 발전소를 그걸 만든다고 하면은 뭐 몇백만 톤 이런 식으로 석탄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핵융합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수소라든가 리튬이나 이런 원료들이 대략적으로 한 뭐 100kg 정도 수준만 네. 있어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럼 리튬이 쌀가마니로 하나 반 정도만 있으면 예. 석탄 수백만 톤을 대체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게 이 핵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주 작은 질량만 있어도 저거 엄청나게 만들기만 큰 하면 우리는 에너지 걱정 끝이네요. 그럼 사실은 이게 잘 돌아가서 네.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인류의 에너지 고민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네요. 바닷물이야 넘치고 리튬이야 뭐 좀 귀하긴 하지만 쌀가마니로 하나 정도만 넣으면 그렇죠. 그렇게 나온다면 와. 그러니까 리튬도 사실은 바닷물 속에 있어서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거를 잘
정제해서 쓰기만 하면은 뭐 사실은 거의 무한히 쓸 수 있다고. 우리 그 주기율표에서 제일 가벼운 녀석이 수헤리니까 그거죠. 수소, 헬륨, 예, 맞습니다. 리튬인데 리튬, 예. 1번, 2번, 3번으로 에브리띵이 다 끝나는 거네요, 그럼. 이 과정에서 또 이제 배워보죠. 가장 중요한 탄소도 배출이 안 되기 안 때문에 되니까 깨끗하고. 예, 환경적으로도 안전하고. 그럼 얼른 좀 해줘요. 뭐 쓰고 계세요? 최대한 지금?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토카막이라고 이걸 부르는데요. 네. 저 오늘 말씀드린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K스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토카막이라는 장치인데 이게 가장 유망한 핵융합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도나스 형이. 예, 도나스고 그리고 이게 자기장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꼬치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플라즈마가 이게 몸을 꼬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안쪽하고 바깥쪽이 계속 섞이면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겉모양은 도나츠다. 예,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라서 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요 안에서 플라즈마를 잘 가둬두기만 하면은 네. 우리는 핵융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둬둬도 또 도망가요. 분리되어서 좀 같이 좀 있어야 되는 녀석들이. 그렇죠. 도망가는 이유가 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거는 뭐 사실은 저도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물리 현상들인데 이런 현상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핵융합 연구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게 인공태양, 작은 태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게 실제 태양이라면 태양은 자체가 중력이 크고 무거우니까 저런 짓 안 해도 그렇죠. 예. 걔들이 차렷하면 가만히 있는데 예. 우리는 지구에는 그런 중력이 없다 보니 그렇죠. 그들을 가둘 인공 교도소 같은 걸 만드는 건데 예, 맞습니다. 자꾸 탈출을 한다는군요. 거죠. 예. 탈출을 못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불안정성이라는 거를 먼저 그럼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요? 네. 예.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성 때문에 결국에는 이 토카막이라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구조예요. 안정한 구조면 참 좋은데. 그래서 안정과 불안정이 뭔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하나는 이제 이런 그릇에 공이 담겨 있고 안정돼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릇에 거꾸로 놓고 그 위에 공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둘 다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하면 책상 위에 이렇게 볼펜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그릇 안에 공이 담겨 있는 구조는 안정한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누가 공을 톡 건드려도 다시 제자리로 저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오니까. 제자리로 오죠. 근데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은 누가 톡 건드리면은 제자리로 안 오죠. 네, 떨어져 버리죠. 이런 구조를 우리가 불안정한 구조라고 하는데 톡가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한 구조로 우리가 자기장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은 사실은 핵융합이 벌써 됐을 텐데 불안정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세상 일이 억지로 되는 게 잘 없어요.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성능하고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그나마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능이 너무 낮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도 잘 안 올라가고 네. 핵융합 반응도 별로 안 일어나고 에너지 별로 안 나오니까 뭐 전기도 얼마 안 한다니까 경제성도 없고 이런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은 핵융합은 어떤 핵융합이냐면 최소한 우리가 그걸로 해서 전기를 만들었을 때 투자 비용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소율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면은 플라즈마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네.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얘는 더 불안정해집니다. 구조 자체가. 플라즈마의 성능이라는 건 뭘 보면 성능이 좋고 그러니까 온도도 높고 뭐 밀도도 높고 뭐 여러 가지로 잘 가둬져 죽 있고 자체가 갇혀 있는 놈 자체가 그렇죠. 온도가 그러니까, 높고 밀도가 높으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면 성능이 높은 그렇죠. 거죠. 그런 녀석일수록 탈출도 불안정한. 그래 똑똑한 죄수가 잘 나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바늘 위에 공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죠. 성능을 자꾸 높이다 보면은. 그래서 바늘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잘하면은 또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려주면 또 잘 서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하고 기법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높은 성능의 플라즈마를 우리가 이 불안정한 상태로 가지 않으면서 경계 상태에서 잘 운전할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볼까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소에 K스타라는 토카막 장치가 있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3개월 정도 이제 실험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결과를 또 내고 유지 보수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실험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최근에 이제 실험 결과에서 그 K스타의 가장 강점이 1억도의 플라즈마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록이 기존에는 32초였는데 그걸 48초까지
올렸어요? 늘려서 그런 결과도 좀 설명을 드릴 겸 해서 K스타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저렇게 가둬놓는 토카막입니다. 이렇게 생긴 토카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토카막이고 실제로 안을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예. 요 바깥쪽에 지금은 이제 카본 타일이고요. 예. 이 카본으로 돼 있는 타일이 열을 잘 견디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열을 흡수하기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공중에 띄워놓긴 하는데 네. 그래도 닿지 않아도 나오는 열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열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이렇게 쌓아놔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쌓여져 있는 구조고요. 실제로 만들었군요. 예. 네. 그리고 요게 그 48초 동안 유지한 플라즈마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안정적인 상태로 48초를 유지했어요. 예. 저 안에는 온도가 1억 도 가까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중심 온도가 1억 도가 됩니다. 그럼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해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핵융합이 시작되고 내버려둬도 계속 그냥 태양이 타듯이 내버려둬도 계속 저렇게 에너지원으로 존재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 오늘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이게 사실 세계 기록이거든요. 48초가. 그래서 이걸 계속 갱신해 왔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처음에는 10초 했다, 20초 했다 그러면은 그러다가 내년에 30초 하고 내후년에 40초 하고 계속 이러면 뭐지 언제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언제까지 가야 이게 끝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쉽진 않아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실험이 얼마 전에 끝나서요. 이게 결과를 아직 좀 많이 저희가 가공을 못 해가지고 예쁜 그래프는 아닌데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온도입니다. 네. 그 가운데 있는 선이 1억 도고요. 그래서 저 선을 위로 넘어가면은 이제 1억 도가 넘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2018년에 1.5초에서 시작을 해서 2020년에 20초, 21년에 32초, 그리고 23년에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실험이 끝났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올해 2월에 끝나서 이게 23년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 저희가 48초까지 시간을 늘렸고요. 네. 최종적인 목표는 2026년에 300초를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300초. 예. 그러니까 몇 초를 하면 그 안에서 이제 드디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핵융합 반응은 사실은 지금은 그것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핵융합 반응 아까 제가 중수소와 삼중수소에서 이제 에너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는 삼중수소를 넣지는 않습니다. 중수소만 가지고 실험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중수소하고 중수소도 핵융합 반응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1억 도보다 훨씬 더 높아야 좀 원활하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당연히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뭐 에너지가 막 나오고 할 정도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얘네들은 뭘 보는 거냐면은 이런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는 이유는 오래 유지해야 그렇죠. 거기서 드디어 불이 붙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인공태양이 시작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300초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세요. 왜 300초냐. 근데 사실은 약간 애매한 숫자기는 한데요. 왜냐하면은 실제 핵융합로는 300초만 우리가 쓸 게 아니고 뭐 24시간 계속 거기다 써야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요즘에는 이걸 24시간 계속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한 2시간 동안 켰다가 다시 끄고 다시 한 2시간 동안 켰다가 그러니까 켜서 2시간 동안 놔뒀다가 끄고 요거를 반복을 하는 게 훨씬 또 효율적이겠다, 현실적이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최소한 수시간 동안은 얘가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300초만 실험하고 끝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운전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조건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플라즈마 자체가 잘 도망가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오래 운전을 했을 때 과연 이 장치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계속 몇 시간 동안 열을 굉장히 많이 받을 테니까 이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또 다시 사실은 테스트를 해야죠. 그런데 이 플라즈마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못 도망가게 하려면은 얘네들이 어떤 패턴으로 도망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한 100초 정도 우리가 지켜보면 그 패턴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초 이상 우리가 플라즈마를 놔둬 본다고 해서 얘가 탈출을 하는 새로운 패턴이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초 정도만 우리가 지켜보면
그러니까 얘를 유지시켜 보면은 이제 패턴은 다 파악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적어도 플라즈마 관점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얘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은 다 마련이 됐다. 그렇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이제 장치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24시간 운전하는 장치를 지으려면 돈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래서 100초 정도 지켜보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케이스타를 만들 때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은, 그럼 장치 자체는 한 300초 견딜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모든 케이스타의 장치들이 네. 300초를 견딜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5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장치 한계나 그런 거 고려했을 때 300초 정도가 우리가 이 장치에서 만들 수 있는 맥시멈 시간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면 뭐가 더 늘어나면 이제 뭐 어디가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장비 자체가 녹거나 그렇죠. 깨지거나, 아니면 이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능력 자체가 한계에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한계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케이스타에서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장치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거는 우리가 이 플라즈마라는 애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얘가 못 도망가는 상태로 그러니까 꽉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 수 있느냐. 네. 요거를 증명을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우리가 100초 정도 지켜보면 보면 거기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전략을 익혀가지고 한 300초 정도 얘를 붙잡아 두는 거를 증명하기만 하면은 네. 그 뒤로 뭐 1시간, 2시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는 그 패턴을 계속 이어나가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00초라는 목표를 가지고 탈출 잘하는 죄수들을 우리가 새로 만든 교도소에 넣어보고, 그렇죠. 일단은 시작 한 다음에 한 1분 반 정도만 보면 쟤들은 땅을 파기 시작하는구나. 그렇죠. 일단 땅을 좀 막아야 되겠네. 벌써 알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불안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새로운 탈출 패턴이 아마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낮은 성능의 플라즈마를 오래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 최소한 이제 핵융합반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1억 도의 플라즈마를 만들어 놓고 이 상태를 한 100초 정도 유지를 해봐야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핵융합으로 해서 쓸 수 있는 플라즈마의 이런 가둔 패턴들을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훨씬 더 오래 만들 수 있는 녀석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저 케이스타를. 지금은 실험용이니까. 그렇죠. 나중에 장치 자체를 오래 버틸 수 있는 장치로. 그렇죠. 녹지도 않게. 그렇죠. 그 실제로는 신이 계시다면 태양을 얘따 저 태양 좀 띄워줄게, 얘따 받아라 하면 땡큐인데, 우리가 저 만들려고 해서 그건데 받을 그릇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 뜨거운 걸. 그렇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과제 아닙니까? 성공하더라도 그거를 그런 재료가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높은 온도를 견디는 데는 지금 텅스텐이 제일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케이스타가 300초를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디버터라는 부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 부품이 가장 열을 많이 받는 그런 부품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기존에 이제 탄소 재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탄소도 열을 잘 견디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억 도 플라즈마를 300초까지 버티는 거는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두면은 우리가 300초는 할 수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케이스타에서 적어도 이 디버터라는 부품만큼은 텅스텐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그거를 바꾼 게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했던 작업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텅스텐으로 바꿔서 새로 실험을 해서 결과를 얻은 게 이번 실험 결과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성공을 하면 그거를 이제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계속 가둬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온통 다 텅스텐으로 만들어야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벽을 다 텅스텐으로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후보 물질이 또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텅스텐이 가장 유력한. 텅스텐은 우리나라에서 좀 나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중석이라고 이게 옛날에 우리 공기업 중에 대한중석도 있을 만큼 얼마나 캐서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텅스텐은 우리나라 특산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텅스텐 그 디버터를 그 국내 업체가 제작을 했는데 그 재료 수급을 하는데 또 많이 어려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아직 나중에 이거 성공하면 쓰려고 안 캐고 있어요. 그런가요? 우리끼리 아는 얘긴데. 알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면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하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 예. 한국도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되겠군요. 그렇죠. 사실은 이 핵융합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우리의 무기화로 한 적은 없잖아요. 없으니까요. 근데 핵융합이 잘 되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좀 듣다 보니까 빨리 좀 성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뭐가 예. 또 이제 도전 과제인지 하나하나 좀 풀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00조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사실은 이번 캠페인에서 저희가 얻은 결과 중에 이 1억도 48초도 있지만 네. 100초 운전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온도가 1억도는 아니에요. 이온 온도는 1억도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운전 모드 중에서는 성능이 높다고 하는 H 모드라는 운전 모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능이 꽤 괜찮은 플라즈마예요. 요거를 가지고 100초를 넘겨서 이제 이렇게 100초를 넘겨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저희가 새로 얻은 기존에는 한 90초 정도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100초를 넘겼고 뭐 단순히 10초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기존의 90초 운전에서는 어땠냐면은 한 20초, 30초 지나면은 성능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버티고 버텨서 이제 90초까지 간 거였는데 이번에는 한 70초 정도까지도 성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성능이 좋을수록 더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1억도 플라즈마보다는 조금 성능은 낮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 정도 플라즈마를 훨씬 더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또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다 모이면은 최종적으로 1억도 플라즈마를 300도 동안 운전하는 게 결과로 나오게 되겠죠. 1억도가 돼야 그 핵융합이라는 게 시작되는데 그럼 그 1억도를 얼마나 유지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근데 핵융합이 시작될 때까지만 유지하면 핵융합이 되는 순간 그때는 열이 뭐 1억도가 뭐냐 엄청난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1억도 유지하는 건 신경 쓰지 마. 지들이 알아서 열이 나와. 그런데 핵융합 시작될 때까지만 1억도를 잘 유지해 놓으면 돼.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은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1억도를 잘 유지해야 핵융합이 드디어 일어나 하는 거기. 사실은 그 1억도를 계속 유지를 한다는 플라즈마를 유지를 한다는 측면에서는요. 이게 에너지가 부족해서 유지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 구조가 깨져서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그릇이 아예 깨져버리는 담아두는 거. 그렇죠. 예, 그런 케이스타 저거. 케이스타가 깨지는 건 아니고 자기장이 깨져버리는. 하여튼 자기장 구조가 깨져서 플라즈마가 그냥 탈출해버리는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어떻게 탈출하는지를 좀 연구해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탈출하는 거를 지금 사실은 그거를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아주 간단한 예만 맛보기로만 보여드리면은 이게 다 불안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비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소방호스 같은 거 있잖아요. 소방호스가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붙잡고 있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은 지금 뱀처럼 엄청나게 뱀처럼 왔다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물이 엄청나게 흐르기 시작하면은 한 번 이게 똑바로 있을 땐 괜찮은데 한 번 살짝 휘기 시작하면은 휜 쪽으로 힘을 더 받아요. 특히 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불안정성의 특징이거든요.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그러니까 플라즈마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담아둘 수가 없다. 이렇게 그냥 도넛 모양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살짝이라도 얘가 휘어지게 되면은 그쪽으로 힘을 더 받아가지고 완전 이렇게 뱀처럼 꼬여버리는 이런 거를 이제 뭐 킹크라는 게 약간 꼬였다 매듭 이런 뜻인데 이런 불안정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풍선을 불어보면은 처음에는 풍선이 잘 안 불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얘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확 불어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풍선 표면에 고무의 장력 때문에 풍선이 안 늘어나고 있다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풍선이 얇아지잖아요. 부피가 그러면 장력이 줄어들고 더 잘 늘어나고.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불안정성의 일종인데. 맞아요. 풍선은 그래서 초기가 어렵죠.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슉 늘어나죠. 근데 플라즈마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불안정성에. 바깥쪽에서 이렇게 매끈할 때는 괜찮은데 여기서 뭐가 혹 같은 게 살짝 튀어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풍선처럼 그냥 확 부풀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불안정성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갈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지만 유지가 300초 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핵융합이 시작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 담아두는 자기장이 그걸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그게. 그렇죠. 그거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 중에 하나라서. 네. 이거 언제쯤 성공할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는? 그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게 이제 2050년에 이제 전기를 생산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는 있는데요. 그게 어떤 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먼 미래죠. 아직 뭐 20몇 년이나 남은 그래도 거니까. 그때까지 되기만 하면 사실은 저희는 그때까지 되면은 정말 다행이다, 좋겠다라고 생각을, 성공적이다라고 2050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K스타에서 하고 있는 건 플라즈마 연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플라즈마라는 게 왜 자꾸 도망가고 어떤 패턴으로 도망가고 어떻게 얘를 잡아줄 것인가, 이 전략을 연구하는 게 K스타에서 하고 있는 연구예요. 그래서 예. K스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고성능 장시간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우리가 유지를 하겠다. 300초 동안. 이게 우리가 2026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목표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K스타에는 삼중 수소를 넣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너지가 막 나오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만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플라즈마 예. 죄수들 움직임만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삼중 수소를 왜 안 넣냐면은 삼중 수소는 방사성 물질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삼중 수소가 막 무슨 뭐 유출이 돼가지고 사고나 오염되고 만드니까. 이런 위험은 사실 없어요. 이런 위험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도 그 장치 내부는 오염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장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발전소로 쓸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 발전소의 안에 사람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계속 쓰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건 실험로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사람이 들어가서 요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해야 됩니다. 근데 삼중 수소를 쓰는 순간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험로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스타에서는 삼중 수소를 쓰지 않고 네. 대신에 지금 이터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국제 공동으로 전 세계가 모여서 지금 프랑스에 짓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핵융합 장치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삼중 수소를 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이터의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삼중 수소를 넣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연쇄 반응의 고리가 정말로 잘 되는지 네. 요걸로 직접 한번 보겠다.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 요때 이제 레이저 핵융합으로 네. 그러니까 순생산을 달성을 했는 게 또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넣어준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을 했다는 건데 이터에서는 이제 저희가 넣어준 에너지의 10배를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나중에 태양 성공하면 넣어준 에너지에 뭐 수천만 배가 나오는 건가요? 뭐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는 에너지를 안 넣어줘도 연료만 넣어줘도 저절로. 나오는 상태가 이상적이긴 한데 네.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사실 없고 굉장히 소량의 에너지만 계속 공급해 주더라도 아까 에너지 얘기했죠. 자체는 계속 자체 생산된 연료만 넣어주면은 연료가 에너지로 바닷물 한 가마니 리튬 예. 한 가마니만 넣으면 예. 1기가와트 발전소가 대체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공만 하면 저게 짱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게 한 30년대 후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후반. 예.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터는 또 뭐를 안 하냐면은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진 않아요. 그거는 어차피 물 끓여서 우리가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만 나오면은 이 열을 빼내서 물을 끓이는 거는 기존의 기술로 네, 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이 핵융합의 에너지는 중성자가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성자가 엄청난 에너지를 그냥 자기가 다 품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중성자가 막 나와요. 열이 나오는 게 이게 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성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태양에서도 지금 그럼 중성자가 날라오는 겁니까? 그 에너지가? 태양에서는 중성자가 자기들 중성자가 나와서 또 다른 애들하고 충돌을 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다시 다른 핵융합 반응을 계속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최종적인 열이 이제 전자기파의 형태로 우리한테 이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건데 네. 이제 이 핵융합로에서는 중성자가 일단 2차적으로 그걸 가지고 나와버리니까 거기까지만 되는 요거를 거니까 열 에너지로 바꿔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로 물을 끓여서 해주는 그런 과정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한 가지 더 해줘야 되는 게 이 중성자를 그냥 에너지원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얘로 삼중수소를 또 생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야 다시 공급이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게 이제 증식 블랑켓이라고 하는 핵심 부품인데 이거는 이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터에는 테스트하는 용도로만 들어가고 이터는 에너지만 그냥 생산을 해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기로 생산하는 건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실증모라고 부르는 데모라는 단계예요. 네. 요게 2050년 정도에 완공이 되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가 전력망에 물려서
한번 써보자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테스트로 2050년입니다. 그럼 저때 이후에는 급속하게 보급이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2050년에 저게 실제로 울려가지고 전기가 나온다는 게 증명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수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요즘 발전소 짓듯이 그렇죠. 뭐 수년 안에 뭐 핵융합 발전소들이 여기저기 건설이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2050년대 정도면은 순조롭게 되면은 우리가 핵융합 에너지를 실제로 쓰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그거는 제일 싸고 제일 깨끗한 에너지겠죠. 인류가 만든 것 중에.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되고, 왜냐면은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너지를 생산할 때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막 에너지가 공짜로 막 나오는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보면은 발전소를 짓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그렇죠. 사람들한테도 임금도 줘야 되고 뭐 연료도 어디서 사야 되고 부지 살 때도 돈을 써야 되고 그렇죠, 돈이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산한 전기를 팔아서 투자금은 벌어야지만 우리가 기업이 달려주는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게 아마 그 손익분기를 넘는 그런 수준에서 아마 기업들이 달려지기 시작할 거고요. 건설 비용까지. 예. 근데 이제 제가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뭐 다른 방식의 예를 들어 석유로 발전한다든가 이런 식의 발전은 사실은 이 발전의 단가가 연료의 단가에서 거의 한계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유를 그렇죠, 비싸게 그렇죠. 사오면 네, 뭐 예, 아무리 해도 근데 이 핵융합은 연료의 단가가 굉장히 낮고 대신 이제 기술의 단가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할 줄만 알면 그러니까 기술이 싸다. 더 개발이 그렇죠. 되면은 기술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반도체 같은 거 기술 개발 그렇죠. 발전하는 거 보면은 뭐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료는 모래라고 하니. 그러면은 이제 단가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뭐 전기 자체의 가격도 아직 가격을 낮추는 길게 보면 2100년이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전기를 진짜 공짜처럼 펑펑 쓰고 그런 거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가능할 거라고. 100년만 멈추고 나면 인류가 드디어 에너지 걱정은 이제 평생 안 해. 그러니까 그 에너지 걱정을 안 한다는 거에서 근데 환경적으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단계가 제 생각에는 2050년대 정도에는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이 에너지 개발하고 계속 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환경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재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다 2050년대까지는 우리가 100% 이걸 대체를 하겠다. 네. 이런 목표를 다들 세우고 있는데 그게 되면 다행인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2050년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과연 정작 2050년이 됐을 때 우리가 이런 깨끗한 클린 에너지로 100% 우리가 달성한 상황일 것인가. 예.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누가 메꿀 것인가 라고 말한다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핵융합을 연구해서 최소한 2050년대 정도에는 우리가 이 전기를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우리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대처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좀 더 기술을 발전해서 정말 뭐 전기 펑펑 쓰고 하는 건데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야, 오늘 배운 핵융합 발전. 이게 이제 태양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핵과 핵이 융합하면서 이상하게 에너지가 많이 나오네. 태양은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주는 거라네. 우리도 그냥 태양 같은 걸 한번 만들면 태양처럼 에너지가 영원히 나올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시도를 하는 게 그렇죠. 핵융합 발전이고, 그러려고 하니까 만들어진 그 핵과 핵들이 한 곳에서만 계속 이렇게 모여서 핵융합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태양처럼 동그랗게 모여 있을 수 있도록 모여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일종의 우리의 목표이자 기술인데, 그걸 자기장과 플라즈마로 만들어 보니까 아우 쉽지는 않네 이게. 그렇죠. 요 안에서 가둬지는 것 같다가도 또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패턴으로 또 빠져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야 또 잘 가둘 텐데 그거 파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요 놈으로 돈은 벌 것 같은 야생 코끼리 하나를 잡았는데 요 묘기만 부리면 매일 돈 나오니까. 그렇죠. 요 놈을 계속 묘기를 부리도록 요하지만 유지시키는 게 어렵다. 이제 그런 고민을 우리 박사님 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2050년에 전기 나온다고. 내가 이제 뭐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이 프로가 특별히 뭐 이렇게 건강 관리 잘못하지만 않으면 잘하면 그 전기는 써보고 죽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꼭 바랍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만한 게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자꾸 저희가 홍보도 하고 다니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핵융합 기술 세계 최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꼭 최고야만 합니까? 따라잡아야죠. 우리나라가 그럼 뭐 예. 축구가 세계 1등이라서 축구 연습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저희는 항상 저희는 최고 수준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런 거 뭐 이 기회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지금 토카막 연구 현황이 어떻게 되나 그거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한 거 만들고 쓰고 있구나. 토카막들입니다. 토카막이기 때문에 다 생긴 게 그렇게 비슷해요. 그리고 네. 이건 다 중형 이상의 토카막들을 저희가 나열을 했고요. 보면 뭐 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이렇게 다 뭐 일본, 중국 다 쟁쟁한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고 근데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K스타에 대해서 이제 요런 분야에선 최고입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이 장치들이 다 각각의 특색이 있고 그 특색에 있어서는 다들 세계 최고의 토카막들입니다. 근데 방향 연구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군요. 그렇죠. 이제 네. K스타 같은 경우에는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오래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제 세계 최고인 거고. 플라즈마 성격 좀 알아보려고. 그렇죠. 예. 다른 토카막들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젯이라는 토카막은 뭐냐면은 이거는 젯은 핵융합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예. 유명한 토카막이에요. 이게 1983년에 지어져서 지금 40년이 돼가지고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안 써요 이제? 예, 더 이상 안 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위에 이제 젯하고 미국에 있는 D3D 두 개는 초전도가 아니에요. 상전도로 만들어진 토카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래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상전도라는 거는 그냥 구리 이런 코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항이 조금이라도 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장을 만들어 주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전류를 흘려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저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겠죠. 그럼 예. 이 코일이 점점 뜨거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력도 거기서 손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운전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해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왜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초전도 기술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만든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걸 만들었는데 당연히 24시간 돌아가는 핵융합으로는 당연히 초전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 초전도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어디가 초전도예요?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코일이 초전도. 코일이 초전도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자기장을 보통 뭐 K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플라즈마 중심부에서 한 뭐 최대한 3.5 테슬라 뭐 이런 테슬라라는 단위로 많이 올려주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MRI 같은 거 찍으러 갈 때 그렇죠. 뭐 그게 뭐 한 8, 9 테슬라 많이 올라가면 그것도 테슬라 단위인데 이런 것들은 다 초전도 코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MRI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 이제 초전도로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자기장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게 올린 자기장을 오래 유지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젯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요 젯하고 D3D는 이제 오래 유지는 할 수 없는데 대신에 이제 젯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토카막이 커요. K스타보다 뭐 한 폭으로 봤을 때 1.5배 정도 더 크고 네. 큰 토카막이고 뭐 크기도 크고 노하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능도 좋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젯에서는 삼중수소 실험을 합니다. 그것도 바로 쓰면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근데 얘네들은 그래서 이 삼중수소 실험을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요거를 이제 이 메인터넌스를 좀 오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한번 삼중수소 실험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 다 이제 정리해서 최근에 또 삼중수소 실험을 또 하고 이제 퇴역을 한 건데요. 예. 이 젯이라는 장치는 이렇게 삼중수소 실험을 할 수 있는 토카막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이렇게. 실험로 특기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줘가지고 삼중수소를 실험을 했고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69메가줄 5초 정도 되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69메가줄이라는 에너지가 지금까지 인류가 핵융합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 중에 가장 큰 에너지. 그러니까 작년에 그 레이저 핵융합으로 우리가 에너지 얻었잖아요. 네. 그게 보통 한 3에서 4메가줄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이제 핵융합을 통해서 얻은 거죠. 근데 대신에 투입해준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아깝게도 순생산은 이제 일은 되지는 않는 그런 결과인데 어쨌든 이 젯이라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이제 퇴역을 했고요. 그다음 D3D는 미국에 있는 토카막인데 이게 아까 이 플라즈마를 가둬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플라즈마를 가장 잘 가두는 게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D3D에서 가장 잘 가둡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얘네는 초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이가 뭐 수초, 뭐 밀리초 이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오래 이걸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이제 초전도 장수가 1억 도를 300초까지 유지하는 이런 목표를 가져가고 있는 거고 중국에도 이스트라는 초전도 토카막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질문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중국에서는 1000초 실험을 하거든요. 우리는 300초가 목표고 이번에 50초쯤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1000초인데 얘는 대신에 7천만 도고 그것도 이제 이온 온도가 아니고 전자 온도.
7천만 도이기 때문에 사실 핵융합을 일으키는 거는 그 핵이 융합을 해야 되니까 예. 이온 온도라는 게 핵의 온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이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핵의 온도는 7천만 도보다 아마 더 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결과는 아닌 게 어쨌든 천초 운전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24시간 토카막을 돌리려면은 네. 일단 플라즈마를 잘 알아야 되고 장치가 버텨야 되고 근데 이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장치가 잘 버틸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잘 실험을 하는 장치인 거죠. 그렇군요. 대신에 이 전자온도 7천만 도의 플라즈마 가지고는 이 얘네들이 도망가는 패턴을 다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특징이 있는 거고요. 모든 나라가 또 자기네 토카막이 다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저는 그래서 이게 왜 고성능의 장시간 플라즈마를 300초 동안 유지를 해보는 게 왜 중요한가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K스타가 특징으로 갖고 있는 이 고성능 장시간 실험이라는 게 뭐 그냥 수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런 토카막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또 장점 중에 하나고 그 분야에서 K스타가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분야에서는 K스타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플라즈마 기술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핵융합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또 장치 기술들이 필요해요. 그런 건 저희가 다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토카막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몇 나라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상이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전 세계에서 5나라 정도가 하고 있는 걸 우리나라가 6번째로 시도하는 건 나라는 더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 다 뭉쳐서 하고 있고 그 영국의 이 제시라는 장치도 사실은 이게 조인트 유러피안 토러스라고 해서요. 영국이 혼자 지은 게 아니고 유럽이 다 모여서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을 다 포함하고 하면은 나라의 개수로 따지면은 뭐 35에서 30몇 개국 정도 되고 뭐 인구 규모로 따져도 중국, 인도 이런 나라, 러시아, 미국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뭘로 따져도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그런 그렇군요. 비율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선두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내고 있다. 우리가 성공했어요. 그럼 우리만 핵융합 발전을 하면서 니들은 안 가르쳐 주지롱 할 수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잠깐 K스타, 이터, 데모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K스타 같은 이런 토카막들은 아까 제가 여러 개 보여드렸잖아요. 다 나라가 따라가고 있고. 근데 이터는 모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쇄 반응을 같이 한번 이거 해보자. 이터가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장치가 굉장히 커요. K스타의 폭으로 3배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왜 이렇게 크냐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진짜 핵융합로는 커야 돼라는 그런 또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게 진짜 이제 되면 인공태양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큰 거를 어느 한 나라가 지어서 하면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해보자. 연합으로. 요거에서 요거 진짜 되는 거 증명만 우리가 같이 하자 하고 있고 지금 데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각 나라가 다 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되는 순간 바로 상업화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데모는 모든 나라가 다 따로 개별적으로 데모라는 거 사이즈 자체는 이터랑 비슷하게 굉장히 큰 토카막이거든요. 요거는 다 따로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따로 해서 2050년까지 건설하는 걸로 좀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하는 이터에 끼려고 하더라도 저 이른바 이 K스타 같은 그 뭔가 그런 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사실은 관심을 많이 안 주겠죠. 너희랑 우리가 왜 손잡아야 되냐?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연구 수준을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좀 많이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에서도 핵융합 한다고 하면은 그냥 뭐 와서 좀 배우던지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K스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고 또 가장 좋은 결과를 내놓고 있는 이런 토카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초전도 토카막 자체가 몇 개 없고 그 중에서도 고성능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는 토카막은 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 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와서 실험을 하고 싶어합니다. K스타에서. 그렇기 때문에 와서 같이 실험을 하다 보면은 또 우리도 그 기술을 배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데모 단계로 가면은 당연히 다 이제 경쟁을 하면서 만들 텐데 아마 우리나라가 혼자서 모든 기술 분야를 다 치고 나가면서 데모를 독자 개발해서 독점을 하고 이러면 뭐 당연히 좋겠지만 뭐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최소한 이 데모라는 게 지금 핵융합로라는 게 상용화가 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선두 그룹에는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에너지라는 게 결국에는 무역 장벽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핵융합이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게 없지만 핵융합 정말 개발이 되면은
이제 핵융합은 클린 에너지니까 그렇죠. 이거 아닌 거 다 금지해. 이럴 수 있잖아요. 무역 장벽이 세워질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유럽만 이걸 개발을 했어요. 얘네들은 그냥 이거 안 나오는 기업 물건은 우리는 안 살 거야. 이럴 수가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는 가르쳐 줘야 되지 않냐는 그러니까 최소한 거죠. 선두 그룹에는 속해 있어야지 우리가 거기에 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치고 나가서 세계 최고가 돼서 혼자서 개발을 해도 좋지만 적어도 이 남들 할 때는 같이 뒤처지지는 해야. 않는 수준까지는 계속 따라가 줘야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에너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데서 사실은 조금 절박한 면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마지막 단계에서 그걸 못 따라가가지고 핵융합을 그러니까 핵융합 전기를 사다 쓰는 무역 장벽도 세워지고 공장 외국에 세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너무 아까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게 되면 아는 사람들끼리만 만들어서 쓸 거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기술 공유하면서 같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적어도 핵융합로의 핵심 뭐 블랑켓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우리 말한 노심 운전 기술이라든가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네. 그걸 바탕으로 같이 일하는 선두 그룹에 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핵융합 발전소가 만들어지면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급인 한 1기가와트급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또 지금 이게 워낙에 크다, 그러니까 핵융합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커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지려면 한 10년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터 지어보는데 10년 걸리고 데모 지어보는데 10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20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이거 너무 늦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조금 작게 만들어서 빨리 해보자라고 하는 연구가 굉장히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최근에 나오고 있는 스타트업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데는 다 작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되는 것만 보여주면. 그렇죠. 작게 만들어서 가능성을 보여주면은 이제 또 이게 또 대세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21세기가 되고 나서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많아졌습니다. 뭘로 전기 만드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모르면 또 뭐 이런저런 투자도 어렵고 아무튼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한국말로 설명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쪼록 연구원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희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예산은 저희가 따로 좀 점검을 해볼 겁니다. 저희들끼리. 그래서 혹시 뭐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저희가 피켓 시위 같은 거 같이 해드릴게요. 뭐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남용훈 박사님 오늘 설명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